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내 인생의 복수는 외할머니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외할머니는 내게 단순한 어른이 아니었다. 인생을 유쾌하게 건너는 법을 알려준 유일한 사람.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뒷짐을 지고 걷던 그분의 등은 언제나 든든했다. 엄마는 이성적이고 단단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외할머니의 감성과 유머를 더 닮았다. 사람이 말이야. 시도둑질은 해도 밭도둑질은 못해.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진실로 다가왔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땐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엄마를 보라는 말. 나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졌다.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처음엔 남자로 보이지도 않았다. 조용하고 묻어냈지만 매력적이진 않았다. 결정적으로 그 집안이 마음에 걸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단 한 번의 상견례 자리도 갖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은 반쯤 닫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랑 진이 말이야. 둘이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싶어. 진짜 말 그대로 그 엄마의 그 딸이지. 그 말은 자조였고 경고였고 부탁처럼 들렸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 떠올랐다. 중간고사 성적 발표를 앞두고 교무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잘생기고 인기도 많던 사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의 아내가 학교로 들이닥친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 계속 두실 겁니까? 더는 못 참아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 대상은 남편의 엄마였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동네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심지어 시누이는 교문 앞에서 오빠를 붙잡고 돈을 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옆엔 깡패처럼 생긴 남자도 함께였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넸다. 그 장면을 봤던 날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다. 이유도 모른 채 나는 그에게 말했다. 떡볶이 먹으러 갈래? 말없이 따라온 그와 떡볶이를 먹고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렀다. 그게 다였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다시 서로 모른 척했다. 28살 무렵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말했다. 그날 내가 없었으면 나 그냥 사라졌을지도 몰라. 고마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뻐근했다. 그는 조용히 진심을 꺼냈다. 우리 집 얘긴 솔직히 말해서 좀 복잡해. 엄마도 진이도 다 이혼했어. 말 꺼내는 것도 쉽진 않았는데 그냥 너한텐 숨기고 싶지 않았어. 나는 외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씨는 속일 수 있어도 밭은 숨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날 떡볶이처럼 그의 고백에도 이상한 온기가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사랑은 판단을 흐리게 했고 외할머니의 지혜조차 무뎌지게 했다. 나는 결혼이라는 말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실감했다. 상견례, 말만 들어도 설렘 반, 긴장 반이어야 정상일 텐데 나는 시작부터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남편 어머니, 박말순 여사,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우리는 도심 속 한정식집에서 만났다. 단출한 자리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처음 인사를 나눈 순간부터 박말순 여사는 내 엄마를 흘겨보더니 잔을 들었다. 아유, 사돈어른, 저 혼자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인연이니까 한잔 하시죠. 엄마는 웃으며 잔을 받았지만 내 표정은 딱 굳었다. 말끝마다 툭툭 날리는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우리 성재가 좀 무뚝뚝해 보여도 내 말은 참 잘 들어요. 내가 손바닥처럼 키운 아들인데 이제 결혼하면 이 여편 내가 싹 다 가져가네. 아유, 섭섭해서 어쩌나. 잔이 몇 번 오가자 그녀의 말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 아버지의 팔을 툭툭 치며 웃는 낯빛으로 말했다. 사돈, 혹시 운동하세요? 발이 아주 튼튼하시네. 아유, 평생 이렇게 의지할 남편 하나 있는 게 소원인데 저는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어요. 사돈 참 복도 많으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믿고 살았는데 아들도 결혼한다고 휙 떠나고 나는 누구한테 의지하라고. 순간 자리에 정적이 흘렀다. 난 너무 당황해서 젓가락을 손에 쥐고도 움직이지 못했다. 시누이 윤진이는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해하세요. 우리 엄마도 저도 남자복이 진짜 없거든요. 새언니나 사돈처녀복이 차고 넘쳐서 부럽나 봐요.
엄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끝을 흐렸지만 아빠는 말없이 물을 들이켰다. 그 눈빛엔 실망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표정을 본 나는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날 자리 정리는 성재가 했다. 아버지께 사죄하며 엄마의 팔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오늘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 당분간 제가 알아서 거리두겠습니다. 유진이 곁에서 든든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자네가 힘들겠구먼. 우리야 뭐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유진이 마음 상하지 않게 꼭 지켜주게. 그날 밤 엄마는 내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괜찮겠어? 그 집 식구들 보통 아닌데 결혼하면 더 가까워져야 할 텐데 말이다.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사람은 말이야, 멀리 있을 땐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 있어봐야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야. 결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는 거라고 내 외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엄마의 말은 외할머니의 말처럼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결혼 후 잠잠할 줄 알았던 그 불씨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타올랐다. 상견례의 소라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결혼을 했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 참 많은 무게가 들어 있었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가족에는 나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처음엔 조용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마치 조심스럽게 나를 살피는 듯 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몇 주간은 잔잔했다. 하지만 그건 폭풍전의 고요였다. 처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건 어느 평일 오후였다. 나는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부재중이 5통이나 찍혀 있었다.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다. 아유, 며느리 바쁘지? 그냥 사소한 부탁 좀 하려다가 괜히 신경 쓰이게 했네. 그 사소한 부탁이라는 게 친정 쪽 인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했는데 며느리 이름을 말하고 그냥 나왔다는 것이었다. 알아서 계산 좀 해달라고. 나는 당황했다. 정중하게 말은 했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다. 시누이 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운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말했다. 새언니, 나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성재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잠깐만 좀 빌려줘. 이자 쳐서 갚을게. 처음부터 기묘했다. 왜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솔직히 말해봐. 오빠 몰래 내가 도와주는 건 좀. 아유, 새언니. 나 결혼 전부터 사람들한테 좀 꼬인 게 있었어. 근데 이게 말이야, 당장 갚지 않으면 일이 커지거든. 부탁 좀 할게. 진짜 급한 거야. 나는 곧바로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진이가 또 그랬구나. 미안해. 이번에도 내가 정리할게. 너한텐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그 말을 믿었다. 남편은 그날 밤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고 그 뒤로 당분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다. 진이는 나중에 또다시 연락해왔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다. 새언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그냥 좀 도와줘. 오빠가 요즘 눈치 보여서 새언니한테 말도 못 꺼낸다더라. 나는 화가 났다. 오빠가 꽉 잡혀 있다고? 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태도, 말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침범.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불쾌함을 느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뒤엎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일하게 내 속을 들여다보던 친구, 나영. 별명이 그림자였던 그녀는 늘 조용히 내 옆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나영이라면 이 얘기 들으면 너답게 행동하라고 했겠지.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 그녀에게 털어놓고 싶은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파트 입구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다. 어둑해진 골목길을 걷다 우연히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뭐? 3천만 원? 미쳤어? 나 진짜 돈 없어. 각서까지 썼다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몰래 해? 나는 숨을 죽이고 멀찍이 섰다. 그의 말투는 분명했다. 상대는 시누이였다. 내용도 분위도 익숙했다. 몇 번이나 반복됐던 그 통화의 방식, 내용, 어투.
솔직히 내가 갚겠다고 하면서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냐. 지금까지 100원이라도 갚은 적 있어? 엄마가 뭐라 했든 이번엔 너 혼자 해결해. 나도 진짜 지쳤어.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다가 결국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돈, 그 감당 늘 나의 몫이었다. 돈이 없다는 시누이를 도운 것도 각서 쓰라고 조언한 것도 결국 내가 다 떠안았다. 그런데 그는 지금 시누이 앞에서 자기만 희생한 양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시누이 뒤엔 언제나 시어머니가 있었다. 늘 뒤에서 부추기고 조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나를 이용해 먹는 구도.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말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날 밤부터 방법을 고민했다. 복수를 결심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하루에 100원씩 입금하기 시작했다. 은행 앱의 예약 이체 기능을 이용해 매일 아침 9시 단어 하나씩 보냈다. 보낸 사람 이름을 활용해서 첫 주는 이렇게 보냈다. 그 덤마에 그 딸 꼴 같이 하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게 뭔 장난이니? 은행에서 요상한 입금 내역만 오고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그 다음 주 예약 이체를 설정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시험만 아닌 척 하지마.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하루 100원.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 분노와 결의는 결코 작지 않았다. 나는 매주 문장을 바꿔가며 몇 달을 넘게 그 복수를 이어갔다. 처음엔 장난 같았던 그 말들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집요해졌고 어느새 시어머니의 반응이 바뀌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고유한 응징이라는 걸. 몇 달 동안 이어진 100원짜리 복수는 결국 시어머니의 인내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매주 같은 시각에 도착하는 의미심장한 문장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는 법이다. 처음엔 당황하던 시어머니는 점점 분노로 바뀌어갔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 속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쾅쾅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이대로 두면 더 큰 소란이 될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다. 흙과 잎사귀가 사방으로 튀었고 시누이는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금부터 하는 말과 행동 전부 녹음 중입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고 주거 침입이에요. 인연이 누굴 협박범으로 몰아? 내가 내 덕에 얼마나? 나는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남편의 입금 내역, 시어머니의 문자, 시누이의 계좌번호와 금액이 정리된 자료였다. 이제 제 얘기를 조용히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들으시겠어요?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시누이는 눈을 피했다. 그제야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얌전한 척을 했고 시누이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굳이 경찰까지 부르지 않아도 됐다. 내 단호한 태도와 증거 앞에서 두 사람은 순순히 물러났다. 조금 전까지 고함치고 소란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조용히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돼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랑 진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너랑 진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표현 방식이 좀 과했던 거지. 나는 피식 웃었다. 그게 대화야? 문 앞에서 고함 지르고 이웃들 앞에서 망신 주는 게 그건 협박이야. 폭력이기도 하고. 남편은 고개를 떨궜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나는 조용히 잘라 말했다. 당신이 중간에서 설득해. 이번엔 진심으로. 나도 더는 참을 생각 없어. 그날 이후 조용했던 시어머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자함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올라와 있었고 그 안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잡아먹은 불륜녀. 3천 안 주면 회사에 다 알린다. 내 부모도 모르게 퍼뜨릴 수 있어? 생각 잘해.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말투는 너무도 익숙했다. 맞춤법 틀린 문장. 두서없이 터지는 비난. 그리고 마지막 줄의 얄팍한 위협. 분명 시어머니였다. 나는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였다. 사돈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딸 관리 잘하라는 소리를 하더라. 엄마 체면이 있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말이 안 나왔다.
남편이 여동생에게 흘러간 돈 문제를 감추기 위해 애쓰던 게 떠올랐다. 결국 그 부담을 나에게 넘기려는 수였고 이젠 날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공격은 예고편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회사 동료가 내게 말을 걸었다. 혹시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희한한 소문이 돌더라. 남편이랑 사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 이제는 웃음도 안 나왔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런 얘기 돌면 출처를 꼭 알려줘. 진짜 내가 나서야 할 일이 생겼거든. 그리고 나는 바로 자료를 정리했다. 문자 캡처, 통화 녹음, 입금 내역까지.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남편. 내가 받은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내 뒤에서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이제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였다. 입에선 사과를 하면서도 등 뒤에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넘기려는 그 사람. 나는 이제 그 뒷면까지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준비됐다. 이번엔 내가 반격할 차례였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느 날 퇴근 후 남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다. 샤워는 유난히 빨랐고 휴대폰도 손에서 좀처럼 내려놓지 않았다. 그때는 그냥 넘겼다. 피곤하겠지, 스트레스 많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갑작스러운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 대화 중 누군가의 이름이 언뜻 들리곤 했지만 남편은 늘 말을 돌렸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갔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의 서랍 속에서 호텔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알지 못한 날짜, 낯선 지역, 짧은 머무름이었지만 명백한 단서였다. 게다가 며칠 뒤 청소 중 차 안조 수석 밑에서 굴러나온 립스틱 하나. 내가 쓰지 않는 브랜드였고 색상도 전혀 달랐다. 핑계조차 어설플 정도로 어색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더 큰 건 배신감이었다. 단순히 진이 문제나 돈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절대 눈 감지 않겠다고. 며칠 후 남편과 마주 앉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발견한 호텔 영수증과 차 안에서 나온 립스틱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꺼내 놓았다. 남편은 처음엔 멍한 얼굴로 그것들을 바라보더니 점점 낯빛이 달라졌다. 핑계를 대려는 듯 입을 열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미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 상황을 명확히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거 진짜 미안해. 실수였어. 그 여자는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실수? 열흘 동안 같은 여자랑 모텔을 들락거린 게 실수야? 그건 선택이고 반복이야.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져. 내 말에 남편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꺼냈다. 이혼할게. 근데 사연은 우리 둘만 알자. 장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서로 안 맞아서 그랬다고 하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5천만 원 줄게. 입마금하는 조건으로. 지금 당장은 없지만 1,000만 원씩 2번 주고 나머지 연말까지 맞출게. 제발. 그 순간 나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내 상처에 가격을 매긴 남자. 그것도 한 번에 주지도 못하고 할부로. 그땐 몰랐다. 왜 그가 그렇게까지 입마금을 원했는지,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의심만 강하게 들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쾌한 예감만이 스쳤을 뿐이다. 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 입마금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한 번에 쥐어줘야지. 그런 건 필요 없어. 대신 나는 지금부터 아주 확실하게 준비할 거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불렀지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나는 남편의 행동을 더는 눈 감고 넘길 수 없었다. 찜찜함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그 순간 뭔가 확실한 걸 손에 쥐고 싶어졌다.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결국 흥신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혼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문득 오래전부터 내 곁을 지켜주던 나영이 떠올랐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야기했다. 혹시 같이 가줄래? 나 혼자는 못하겠어. 장소만 찍어.
내가 갈게. 그렇게 우리는 함께 흥신소를 찾았다. 차가운 상담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나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을 지켜줬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넌 항상 혼자 끙끙 앓는 버릇이 있어. 이번에는 용서하지 마. 그날 이후 흥신소는 추적을 통해 고화질 사진과 날짜가 찍힌 호텔 출입 기록을 확보해줬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힌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손안에 들어왔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왜 남편이 그렇게까지 입막음을 원했는지, 왜 5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꺼내는지. 불륜 상대가 하필 남편의 친한 친구 백민수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걸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였다. 입막음이 필요했고 어떤 식으로든 나를 막아야 했다. 더는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었다. 나는 결국 백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이유를 말하고 결국 약속을 잡았다. 주말 저녁 외진 카페 구석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민수는 얼굴이 어두웠다. 나와 마주 앉자마자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느낌은 있었어. 근데 믿고 싶지 않았어. 애들도 있고 괜히 내가 의심병 생긴 사람 되는 것 같고. 나는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조용히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말은 없었지만 민수는 이미 눈으로 모든 걸 읽고 있었다. 민수는 한참을 바라봤다. 사진 속엔 민수의 아내 이서연이 내 남편과 함께 호텔 로비를 나서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라 넘기기엔 너무도 명확한 순간들이었다. 민수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피는 못 속이나 봐. 이렇게까지 확실한데 더는 외면 못하겠네. 나도 내 편 들어줄게. 복수는 이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두 가정의 연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민수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함께 찾아갔다. 불륜녀와 윤성재가 함께 찍힌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고 문자 내역까지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복수는 감정이 아닌 전략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소문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동창들 사이에서 이서연과 윤성재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애매하게 떠보고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나는 단 하나의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하나의 과장도 하지 않았다.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들이 만든 판 위에 나는 조용히 증거를 하나씩 올려놓았다. 이제 남은 건 무너지는 소리를 지켜보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소문은 결국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민수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이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소문으로 인해 조사를 받았고 결국 잦은 퇴사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불륜녀가 유부녀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했다. 그 후로 남편은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연락이 없거나 죄송하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자가 끝이었다. 업계는 좁았고 평판은 빠르게 퍼졌다고 했다. 불륜녀도 조용히 사라졌다. 백민수가 아이들 문제로 조용히 정리했다고 들었다. 따로 이혼 소송을 벌이지도 않았고 위자료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모든 동창 모임에서 그녀의 이름은 금기처럼 여겨졌다. 시어머니 역시 조용히 무너졌다. 나에게 보냈던 문자와 통화 기록 그리고 협박성 내용들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되었고 형사고소 절차까지 밟아졌다. 정식 기소까지 가진 않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이미 피할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나락이라는 말이 이토록 조용하고 은근하며 그러나 철저한 것임을 나는 처음 알았다.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고소를 취하해도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료만 보여주었다. 말보다 기록이 고함보다 조용한 진실이 강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시간이었다. 이제 마지막 정리가 남았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판결문 한 장이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다. 이제 정말 끝났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나는 그 사람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다. 그날 이후 나는 위자료를 받아냈다. 한 푼도 남김없이 그동안 내가 입은 상처와 무시당했던 시간, 조롱과 배신에 대한 값이었다. 이제 됐어.
너한테서 받아낼 건 다 받아냈고 더는 너 때문에 울 일도 없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쥐죽은 듯 고개만 떨군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았다. 그냥 끝난 사람이었다. 나는 짐을 모두 정리해 친정으로 돌아갔다. 며칠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부모님은 묻지 않았고 나는 그저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뒤 나와 흥신소에 함께 갔던 친구 나영이 생각났다. 그날 이후 나영이는 더 자주 내 곁을 지켜주었다. 오랜만에 다시 찾아갔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자리 하나만 줘. 나는 당장 일할 준비돼 있어. 자리 정도가 아니라 너랑 같이 일하면 좋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림자였던 친구는 이번엔 내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함께 가게를 꾸려가기로 했다. 나는 계산대에 섰고 직원들을 관리했다. 삶은 그렇게 아주 조금씩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가끔씩 과거가 문득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이 말이야. 적당히 하고 살아야 해. 너무 지나쳐도 안 돼. 나는 외할머니의 그 말에 늘 웃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 진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고 자신을 지나치게 소모하지도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과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어느 날 나영이가 물었다. 지금 행복해? 아직은 회복 중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나로 살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복수는 끝났지만 나 자신을 되찾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내가 무엇을 견뎠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앞으로 나는 조용한 관전자처럼 살아갈 것이다. 더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도 나 자신을 버리며 헌신하지도 않을 것이다. 외할머니의 말처럼 적당히, 그리고 나답게. 그게 진짜 복수고 진짜 회복이니까.